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수사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고성과 막말이 쏟아지는 등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뉴스업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믿을 만한 곳 어디 없나? 경동하우징 빌딩 리모델링만 40년에 설계, 시공 10년 AS, 준법, 윤리경영까지.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용인 반도체 프리미엄이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울을 향해 빠르게 이동 중이며 특히 경남 아너스빌이 반도체 프리미엄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 변호사님, 네, 썬팅이 뭐예요?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옷을 썬팅이라고 하는데요. 저 한문철은 썬팅을 루마 버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버텍스? 그렇죠. 물류와 배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 판촉물, 최저가 보장제. 최저가는 기본, 다양한 디자인, 안심 스케줄까지. 기프트인포는 차원이 다르다. 판촉물 초격사 선언, 기프트인포. 궁금하면 기프트인포. 공공기관 우선 구매 업체 기프트인포. 아이가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시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아이의 내일을 키워갑니다. 출산부터 시작되는 아동복지. 치솟는 물가에 교통비와 교육비까지 챙기는 정책.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좋게. 이 캠페인은 아동 삶의 질 1위 부산시가 함께합니다. 아, 겉에 있던 집이요. 아이, 클레오파트라도 몰라요? 알죠. 크레오파트라. 호텔 꽃집 안녕 크레오파트라. 세상에서 가는 포테토칩 안녕 크레오파트라. 세상에서 모두의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왔다. 감자칩의 여왕 크레오파트라.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나 킥 동생 메론 킥 탄생. 그거 알아요? 커피 마실 때 KB 국민은행 계좌로 연결하면 별리워드 이만큼의 음료 쿠폰까지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 KB 스타벅스 계좌 간편 결제, KB 별별 통장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첫 체포 당시 경호처에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인데 특검 임명 12일 만의 조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2차례 불응하고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불출석하며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는 이틀 만에 속전속결 조치인데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던 특검 측도 첫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불, 악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한비자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준비기간까지 단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수사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인 만큼 이른바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은석 특검을 중심으로 전현직 핵심 수사검사들로 꾸려진 내란 특검팀이 이 사실을 나서서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힌 만큼 추가 소환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일관되니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사실상 무시했고 1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수사에는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가 추가 구속을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을 코앞에 둔 만큼 김 전 장관 측의 저항이 거센데 내란 특검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 구속기한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인 셈인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준비 중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특검팀은 20일 이내인 준비 기간을 절반 이상 포기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에서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검보 자격까지 걸고 넘어졌고 재판부 앞에서 공소장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며 불공정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변호인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특수본 출신이 내란 특검에 일찌감치 파견돼 수사 과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대부분의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김 전 장관 측 대응 방식이 공유됐을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늘 열리는데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을 앞둔 데다 준비 기간까지 반납하며 내린 결정인 만큼 신문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팀의 수사 초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신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차상병 특검은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막바지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법리 검토와 사건별 전략 논의까지 마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특검법상 정원인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끝낸 김건희 특검은 곧장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수사 윤곽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 역시 업무 분장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사실관계 파악하고 또 법리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보 임명이 늦어지며 한 발 늦은 최상병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과 파견 요청 인력이 일부 겹치는 점은 변수입니다. 원래는 사부가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검사님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뭐 다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군 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을 넘겨받는 논의도 진행 중인데 앞서 이 특검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한 만큼 공소 취소 여부가 관심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휴전에 들어간 이란은 승리를 선언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어 한층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휴전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테헤란 중심가에선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تاریخ با شکوهی داریم در برابر ستمگران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패제시키한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리는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당국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활동을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진영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We do call on Iran to engage seriously in a credible diplomatic process because the negotiating table remains the only viable path. 패제시키한 대통령은 일단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협상에 복귀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한 폭격에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협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사전에 빼냈다고 주장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소재 정도가 중요한 협상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They might still have this, available. 10 bombs worth could be available. And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know. 12일간의 전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에 몰린 이란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면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공방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모두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f***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SNS 글을 잇따라 올리며 휴전이 복원됐고 이제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진정을 바랐습니다. Do you want to see regime change in Iran? No. If there was, but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CNN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은 미군 공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 지하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저장고는 대부분 멀쩡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 제거된 게 아니라 몇 달 지연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또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국방부가 의회에 할 예정이었던 이란 공습 관련 기밀 브리핑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핵시설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중동전쟁 휴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원유 제재 해제 시사 발언으로 뉴욕 유가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동전쟁 휴전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4.37달러로 전장보다 6.04% 급락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67.14달러로 6.07% 내리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한 여파입니다. You know, the Iranians are very good traders. They should be able to rebuild and do a good job. They're never going to have nuclear. 글로벌 경기 상승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중동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에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도 연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There's a pretty significant minority that doesn't agree, but a significant majority feels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rates later this year. There's some state of the world where inflation doesn't prove to be as high, or the labor market weakens, where 또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는 힘들게 얻은 것이고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 방위 이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SNS에 공개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란에서의 결정적인 조치를 축하한다며 쉽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에 서명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럽은 응당히 국방비를 지불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Lifting it to 5%, that's good. It gives them much more power. By having a unified system, I think we're going to have stronger peace, better peace. 정상회의에 앞서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스페인은 여전히 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 방위에 나선다는 나토 집단 방위 조약 5조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NATO? It depends on your definition. There's numerous definitions of Article 5. You know that, right? But I'm committed to being their friend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한 의심을 멈추라며 트럼프를 두둔했습니다. My message to my European colleagues is stop worrying so much. I mean, this is what you should work on, and stop running around being worried about the US. They are with us.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 이행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충돌했습니다. 정작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은 겉핥기에 그쳤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채무 상환과 아들 유학비 송금 증빙 등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야말로 자료 요구를 핑계로 후보자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인신 공격을 단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현금 출처를 집요하게 캐묻는 야당의 공세에는 마치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현금 유격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며 수차례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이 정치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면서 혁신과 실용, 현장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 철학과 방향성, 능력 등 후보자 진짜 검증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하루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기류가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김 후보자의 말을 전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일단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부동산 투기 같은 흔히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인준이 야당의 강공에 좌초되어선 안 된다는 대통령실 내 공감대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인선 이후 추가 인사 단행 시기는 다소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발표된 11명은 모두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며 공개할 사람이 있는데 아껴두고 발표하지 않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 눈높이와 여론인 만큼 검증 과정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를 공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을 거친 뒤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실력 위주의 유능한 내각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농공행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 인선 발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축하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내각 합류를 앞둔 의원들이 회의장을 돌며 일일이 인사를 건네면서 시작부터 달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장관 임명되신 분들 왜 인사를 할 시간을 좀 가져오겠어요. 조금 이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여당의 총평은 위기에 강한 실력 위주의 인사였습니다.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과 실용, 개혁의 메시지가 인사에 담겼다며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동이나 원칙에 더해 능력마저 없는 산무인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을 우선시한 인사라고 낙제점을 매긴 겁니다.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는 민주노총과 공동정부를 자처했다고 주장했고 통일부 정동영, 외교부 조연 후보자 등은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 탈미 친중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국회 인준 전쟁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것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며 정책 지향점이 달랐다는 건데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 도중에 전해진 뜻밖의 유임 발표에 송미령 장관도 더불어민주당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되게 영이 부작용이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한 첫 거부권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당의 정책과 번번이 각을 세웠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탕평 인사라고 다독였지만 우려는 이어졌고 결국 우상호 정무수석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50분간 마주 앉아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 철학에 따르기로 했다고 다독인 겁니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상황은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그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고 송 장관도 수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흥묘백묘론의 사례라며 용산과 주파수를 맞추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 장관의 태세 전환이 황당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진보정당 농민단체에서도 송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나아가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 세력이라고도 직격했습니다. 여야 모두 송내가 복잡한 유임 결정인 건데 송 장관이 앞서 농망사법이라고 비판한 농업사법 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내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 시정, 연설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외부 위기에 맞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은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에 대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한다지만 핵심은 추경안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오 의장은 국민지원금 심사 절차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결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의원들의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기존의 단행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여야가 좀 더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에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인데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증인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었는데 결국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서 다 그동안의 의혹들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구체적인 자료, 증빙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제시를 하면서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본인은 이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청문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전혀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이 더 늘었다. 그렇게밖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문회 말 그대로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마 청문회가 됐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국민의힘 최대한 물었다, 따졌다, 의혹을 제기했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첫 번째로는 좀 이 청문회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뭐 언론에서 보면 뭐 맹탕 청문회 이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좀 여당도 따끔하게 지적할 건 좀 지적하고 야당도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제는 필요하다. 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이제 능력 정책적인 비전,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비리 캐기, 의혹 제기하기만 하니까 청문회 본래의 취지가 퇴색이 됐다라고 여야가 모두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입장만 바뀌면 서로 반대되니까 이걸 좀 평소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제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전 정권이 탄핵 파면돼서 막을 내리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수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격탄을 받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재산 관련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은 세비보다 지출이 수억 원이나 많은 게 석연치 않다라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어제 후보자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에서 얻은 수익금이라면서 금액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어제는 뭐 처가까지 나왔습니다. 장모 얘기까지 네.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부의금으로 1억 6천 정도 얘기를 했고 출판 기념회 수익금으로 2억 5천 그러면서 어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전체 수입과 지출에서 8억 원이 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학비 2억 원 정도는 빼고 6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라,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를 검명을 했는데 네. 자, 본인의 수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출판 기념회 2억 5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정도로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발생했다 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정도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처가에서 장모님으로부터 2억 받았다는 건 정여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정여세를 냈느냐 했을 때 냈는데 청문회 이후에 냈다 이렇게 청문회 이후에 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돈을 빌렸을 때도 강모 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1,000만 원씩 뭐 여러 차례 빌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된 이후에 갚았어요.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안 됐다 그러면은 갚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그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었었는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체적인 자료 없이 그냥 말로 정인 하나 없이 하다 보니까는 더 그런 것인데 본인의 지금 말로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 부분이 지금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그냥 민주당 쪽에서는 뭐 시간 오늘 하루 보내면은 뭐 숫자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하는데 문제가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모습,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민주당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후보자도 네.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후보자의 얘기였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뭐 축의금 그리고 또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그리고 또 생활비 지원 네. 친정으로부터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축의금, 조의금도 그렇고 출판 기념회도 그렇고 1억에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런 평균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충분한 이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또 이 부분은 뭐 자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하나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은 출판 기념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 주포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정치자금법에 포함을 시키도록 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주포로 나오면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손해다. 왜냐 본인 재산이 70억인데 2억 원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좀 그렇고 김민석 후보자의 4인간 채무를 1억 4천만 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부부가 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는데 또 4인간 채무가 2억 8천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장남이죠. 그런데 서로 그 아들이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의 아들 동갑입니다. 2005년생 20살입니다. 근데 뭐 7억 4천만 원 있으니까 오히려 740배 있고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급성 간염을 통해서 1차 신체 검사 때는 3급이었는데 5급이 돼가지고 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좋으나 좀 깨끗한 공격서를 내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후보자 그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그 전세 계약 문제도 쟁점이 어제 됐었는데 야당은 어쨌든 빌라에 전세 계약한 사업자가 2달 만에 퇴거를 했고 그 직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로 입주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후보자는 아내가 좀 길고양이를 많이 걷어서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길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세를 줬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2달 뒤에 다시 이제
본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세금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적은 받았다가 그러면은 그 전세금은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은 거기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전세 부분 이 전세를 낸 이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한 이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강모 씨라고 하는 정치적 후원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월 또 유학 시절에도 450만 원씩 지급을 해준, 송금을 해준 그런 분인데 이분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거의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정치 자금을 이렇게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어쨌든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된 상태고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면은 사실 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절차에 따르면 이제 증인 채택이 돼야 되는데 네.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강제 소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 불려 나와 가지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얼굴 그리고 또 뭐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흐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최초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들었던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2달 뒤에 또 아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1년 2개월 뒤에 또 이제 장모가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이 계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아내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돈을 대신 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좀 공개를 하면은 그런 뭐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총리 후보자로서 나라 살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뭐 올해 예산 규모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면은 굉장히 스마트한 정치인이다라고 뭐 이거는 여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해요. 특히 뭐 12.3 비상계엄 일어난다라고 3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적중이 돼가지고 야 김민석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죠 정말 실력 있다라고 이제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면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1,300조에 뭐 지금 뭐 49%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20-30% 절반 수준 아닌가라고 좀 상당히 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네. 스마트 김민석 정치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거리가 있는 좀 답변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뭐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청문회 마지막 날인데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능력 검증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항상 민주당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네. 근데 어제 그 우리나라 예산 규모조차 모른다.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 비율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추경 30조 원 한다 그러면은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에 육박한다. 이거 너무 많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국민도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이렇게 돈을 막 퍼줘도 되느냐? 이거 이래도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 이거 다 빚에 빚더미에 올라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치까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 지금 나라 살림을 총괄해야 될 총리 후보자가 채무 비율을 모른다. 이것은 채무 비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40%가 40% 넘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50%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집안에 지금 지금 돈이 곳간에 지금 돈이 살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될지 계산을 하면서 써야 될 텐데 이걸 뭐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퍼마시고 퍼먹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나라 살림이 가정 형편상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 국가 관리를 하겠다는 분이 전혀 이런 예산 개념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검증하자고 했는데 이런 능력 정말 제대로 좀 검증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어제 청문회를 보고 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기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기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내각보다 이 내각 구성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인사를 제청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거든요. 최소한 2달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범요건 하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이 뭐 아무리 반대해도 제도적으로 지금 반대할 그런 수단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빨리 해라. 내가 구성이 좀 굉장히 급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고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지금 속내가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을 찾아서 직접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송미령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틀림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농업 관련 이 사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양국관리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1호입니다. 근데 거부권을 해야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국가에서 최대한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건데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는 내각을 시급히 완성해서 출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탕평, 전 정권 사람까지도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정무수석께서 적극 나서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뭐 조건부로 수용, 조건부로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확실하게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요구로 결국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신을 뒤집고 장관직을 이어가는 게 비겁하다, 기회주의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놀라워요. 어제 인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부분 가운데 하나였는데 본인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양국관리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4대 법안 농망사업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농업을 망치는 사업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농업을 망치는 사업법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잘 살리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정말 어떻게 정책 철학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협치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까지 나는 설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자기 부정을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잘못됐다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송미령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혹시나 이제 뭐 특검 내란 특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당시에 국무위원으로 안 갈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화살이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농업사업법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농민단체도 굉장히 지금 이 송미령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이 큰 취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절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송 장관도 수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하다. 또 그리고 장관이라면 당연하다. 네.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남태령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빨리 취소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송 장관이 직접 빨리 이 농민들 또는 농민단체들을 만나가지고 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내가 이른바 뭐 농망사업법이라는 해서는 안 된 그런 뭐 그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 농민들의 삶을 직접 국가가 챙기겠다라는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삶을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에 맞추겠다. 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네. 본인이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 주권 정부다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소통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송 장관? 어떤 방법으로 좀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 될까요? 본인의 소신을 철학을 바꿔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본인은 네. 괴롭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당연히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농업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평소 앓고 있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거였다면서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 사건 전날 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약물 복용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바꿔 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은 색상 차량이라 오해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마약류 복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를 제시한 것은 물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그제 인천 세관과 밀수에 연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범 2주 만인데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함께 꾸려진 수사팀은 그제 인천 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지 불과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 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밀수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월쯤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서장이 맡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러 차례 반려해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합동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초등학생 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새벽 일을 위해서 집을 비운 지 10여 분 만에 불이 시작됐는데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밖에는 출동한 소방차들이 가득합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새벽 4시 10분쯤. 소방관들이 불이 난 세대에 들어갔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밖으로 모두 대피했지만 초등학생 자매는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매는 안방에서 발견돼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살인 언니는 숨졌고 7살 동생은 중태입니다. 침대에 있던 여아를 발견했고 다시 더듬어서 저 아래 바닥에서 자고 있던 여아를 검색해서 당시에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CPR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린 자매가 평소 인사성이 밝고 착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애들 보면 항상 이뻐라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뻐라고 하다 보니까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할머니들 보면 꼭 인사하고 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해 안방과 주방으로 번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터로 나선 지 10여 분 만에 화마가 자매가 자던 집을 덮친 겁니다. 경찰은 소방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치료받고 있는 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림입니다. 어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의혹을 잘 해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내각 인선 절차 마무리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미기 기자,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해명했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불투명한 재산 증식 의혹과 석사 학위 논란, 자녀 특혜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큰 결격 사유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는 이틀째 청문회도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결정적 의혹 제기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으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장관직도 채워나가는 등 내각 인선 마무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유임 결정으로 여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를 철회할 기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이번 유임 결정이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임 뒤 100일이 되어서야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거 대통령들보다 빨리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대국민 소통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국민사서함을 통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특검의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라고 강조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입장문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단 한 차례의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도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네,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조은석 내란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론이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에 펼쳐온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지 탄력이 붙을지가 한가름 날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죄송합니다. 다만 특검 측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특검이 곧바로 체포에 나설지 혹은 준비 기간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실이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고 되물으며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조특검은 어제 특검 지명 12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에 기한에 제한이 있고 사건의 연속성도 고려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도 오늘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대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그제 이미 한 차례 신문이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특검부 자격 등도 문제 삼으며 한 차례 연기된 건데요.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내일이면 끝나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신문이 끝난 뒤 오늘 내일 중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 뒤 내란 사건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건을 병합할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다시 받아들여지는지 역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군검찰이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구속 만료를 앞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각각 추가 기소한 만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의지를 다졌지만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지가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다, 방어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일단은 소환을 해야죠. 그런데 소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뭐 특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뭐 한두 번 정도 소환을 했는데 아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할 사유는 되겠죠. 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발부할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부터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특검하고 이제 경찰은 이제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미 3번 소환했잖아요. 네.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특검으로 이첩이 됐어요. 그럼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동일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일선상에 있는 경찰에서 3번 정도 출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필요 없이 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뭐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예. 네,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한 거라든지 이런 과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하고 뭐 할 수 없어요. 단지 네. 체포영장 자체는 신문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단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얘기 들어보고 또 소명 여부를 또 확인한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특검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특검 측에서 조금 너무 속도를 좀 내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하고 경찰하고는 별개 기관이거든요. 그런 별개 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설사 사건 내용 자체가 동일선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수사의 어떤 범위랄지 또 뭐 사실 혐의가 인정됐냐 여부 이런 것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경찰과 특검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내란 특검 자체가 굉장히 속도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특검이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경찰에서 수사하던 그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에 대한 방해, 그다음에 이제 비합헌 삭제와 관련된 증거 인멸. 이것은 기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자체랄지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부분이 외환죄거든요. 그 외환죄는 이제 북한에 무인기 같은 걸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발을 유도해서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조은석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 아마 이거에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입장문을 다시 한번 보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이유가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미리 이제 특검에서 예단을 가지고 애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경찰에서 불렀는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특검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환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예.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때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소환 3번 불응과 특검의 어떤 그 수사 상황을 연속적으로 동일선상에 볼 것인가, 네. 아니면 완전히 개별 기관으로서 당연히 특검은 새로 준비 기간 걸쳐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을 하고 그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어제 오후 6시 조금 전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내일 사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어제 청구를 했으면 오늘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신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경찰서 수사하던 것이고 또 절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는 거고, 지금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청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체포영장은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면 사실은 강제 수사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을 사실 이제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의 법률상 특징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조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신청 또는 발부의 전제는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네. 더 빠르게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체포영장 신청에 상당히 간접적으로 좀 표현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만약 체포에 나선다면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지에 나선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없겠죠.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관해서 뭐 경호처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은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그걸 제지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제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호처에 대해 이걸 지시한 직권남용이랄지 이제 비합헌 뭐 삭제 관련된 증거인멸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지금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범죄 행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호원들이 이 체포영장을 저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뭐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면 당연히 집행이 되겠죠. 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어떤 그 자료라든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내란과 관련된 것은 지금 검찰, 경찰 수사에서 기소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 기소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돼 있다던가 그런 거 좀 부수적인 거 빼놓고는 내란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이제 증거인멸 이거 가지고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이제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전 대통령에 끌려가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금 수사 기간이 150일인데 잘못하면 시간만 보내다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못 낼 수 있거든요. 특히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군사 기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이것을 군 수뇌부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하고 일부만 알 수 있어요. 이제 무인기를 뭐 북한 상공에 침투했다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비록 그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기소된 혐의 중에서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내용 가지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은석 등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속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특검 소환에는 정당한 절차라면 적극적으로 응하려 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이런 입장이 좀 서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원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뭐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재판 때 23일 날이요. 그다음 내란죄 관련된 공판에 특검이 그냥 전격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그래서 아마 좀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이제 8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특검은 정치기관이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고 또 그 내용의 범위랄지 이런 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이제는 특검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불법 수사다, 불법 영장 집행이다 이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특검에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에 뭐 예를 들어 집행으로 갔을 때 아니면 소환했을 때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아마 재판부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특검이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불락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혐의 중에서 굉장히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 자체가 특검에서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초기 단계 수사에부터 윤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려는 상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속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다 보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측에서 굉장히 이제 법불악유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이거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보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뭐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잠시 뒤 10시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열리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석 신청했는데 이제 2번이나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 만기가 지금 이달 26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그래서 26일 내일까지 기다리면 그냥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건 재판부가 뭐 다르게 생각할 것 없어요. 법대로 집행을 하면 결국 법대로 하면 사실은 내일 이제 석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 기간 만기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여러 가지 뭐 서약서랄지 보증금이랄지 거주지 제한이랄지 해외여행 자유 제한 이런 걸 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런 조건 있는 보석에 묶여 있느니 차라리 26일까지 기다리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지난 18일 날 밤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추가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는 추가 기소한 내용 가지고 사실은 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편한 걸 취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커다란 암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만기로 이제 줄줄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수사를 정식적으로 개시하기 전에도 기존에 수사하던 내용 중에서 그것도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아니고 경찰서 수사한 내용 가지고 갑자기 추가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부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또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구속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이제 보석을 안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해서 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이미 보석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다시 영장을 발부하면 약간은 이제 모순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석을 해줄 때는 그 당시에는 추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그러한 명분으로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영장 기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추가 기소를 전격적으로 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잡아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지금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발을 묶어놓겠다 구치소에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석방이 돼버리면 소환에도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환을 한두 번 하면 1, 2주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 뭐 김용현, 윤석열 또 나머지 또 구속만기로 풀려나는 뭐 여인영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인당 뭐 한두 번 수사 소환 거부해버리면 금방 한두 달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60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하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잠잠해지면서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정세 호재에 힘입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중동 긴장으로 흔들렸던 외국인 투심이 어제 휴전 소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자,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열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도 약 2년 만에 4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시가 화랑인데 단기 급등한 만큼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0.85로는 1,361원에 개장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급등했던 환율이 어제 진정됐습니다. 당분간 원화 강세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이 시각 0.23%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대체로 약한 편인데요. 다만 오늘 오후까지 경기와 영서, 충북 곳곳에서는 다소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비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서 오락가락하겠고요. 일부 동쪽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 24도, 청주와 전주 25도 등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장마철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장마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금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